자, 그러면은 이 150개의 부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14부수를 많이 쓰지 않는 부수들 과감하게 제외하고 많이 쓰는 부수 위주로 뽑아본 겁니다. 150개도 크게 세 범주로 나눠봤어요. 사람과 관련된 부수들. 그걸 또한 뭐 사람 신체와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9개 정도로 세분화해봤고요. 그다음에 자연과 관련된 부수, 이거는 또 한 11개 정도로 세분화해봤고, 마지막으로 생활과 관련된 부수, 이것도 한 11개. 그리고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한 7, 8개 그 기타 부수 해가지고 한 150개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은 사람과 관련된 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직접 사람을 의미하는 글자, 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사람 인자겠죠. 대표적인 글자, 사람 인자. 사람의 모습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이게 부수로 들어갈 때 주로 변으로 들어가고 이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배웠죠. 부수의 위치와 명칭에서 언급했던 글자 부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제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글자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이재금자라든지 낄깨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원래 모습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사람이 변으로 들어가서 이 모습으로 많이 들어가죠. 뭐 믿을 신자 같은 경우, 뭐 쉴휴자 같은 경우 다 변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우리 예로 나와 있는 것도 쉴휴자, 엎드릴 복자 다 사람인이 변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진 사람인. 이것도 사람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인자처럼 만든 부수인데, 글자인데, 이게 주로 머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고, 이거는 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없고, 다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글자에서, 뭐, 맏형자 같은 경우, 뭐, 아이아자 같은 경우, 다 어진 사람인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도 별칭합니다. 맏형자나 아이아자 다 어진 사람인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의미해요. 또 입을 강조했죠. 사람은 사람인데 입을 강조해서 그렸어요. 충문을 낭독하기 때문에 집안을 대표해서 마디가 충문을 낭독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 그다음에 아이아자도 이게 아이의 그 첫문이 머리가 아직 덜 닫히고 열려있는 그것을 묘사한 거거든요. 이 절구구자가 절구라는 의미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이의 그 두개골을 형상화 묘사한 글자의 모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두개골이 안 닫힌 어린 아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어진 사람이니 사람의 의미로 들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 비수비자. 그러니까 비수라는 거는 아주 짧은 칼이죠. 날이 짧은 칼인데 흉기로 쓰는 우리 옛날에 여자분들이 사용하던 장식용 또는 호신용으로 사용하던 은장도 같은 그렇게 짧은 칼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칭하고는 달리 사람을 본떠가지고 만든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뭐 비수비 또는 뭐 숟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견줄비자 같은 경우 여기 비수비가 들어가 있죠. 이 견줄비자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나란히 한 곳을 쳐다보는 걸 묘사해서 만든 글자거든요. 반대로 등지고 있는 거는 북녘복자 같은 경우. 이게 원래 등지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북쪽이라는 의미로 가차되면서 등질배자를 또 따로 그 고기육을 붙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은 원래는 아무튼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자, 공통점은 이 비수비가 들어가 있죠. 다 사람을 묘사한 거예요. 비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전혀 안 돼요. 사람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자, 다음에 네 번째. 큰데도 양팔 벌리고 두 발 벌려 사람이 서 있는 이 모습. 그거 본떠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데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 말고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저 큰데가 들어가 있을 때는 다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지아비 부자 같은 경우도. 지아비 부자도 큰데에다가 한획이 더 들어가 있죠.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에다가 지금 한획이 더 들어가 있어요. 한획은 빈혈을 의미해요.
비녀. 비녀가 우리 여자들이 긴 머리 이렇게 틀 때 사용하는 그 용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 남자들도 상투를 하면은, 이 관례를 해갖고 상투를 이렇게 머리를 틀어 올리면은 그거를 고정시킬 게 필요했잖아요. 그게 비녀거든요. 그러니까 비녀를 이렇게 찌른 남자, 성인을 의미하는 글자죠. 성인 어른 남자를 의미하는 글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랑캐 이자 같은 경우도 큰 대자하고 활공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사람을 의미하는 큰 대자에다가 활공자가 합쳐졌어요. 활을 등에, 큰 활을 등에 맨 사람을 묘사한 거예요. 오랑캐 이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족들이 보면은 사방을 다 오랑캐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이가 누구를 지칭한 거예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오랑캐 이자에 활궁자가 들어갔는지, 그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활을 굉장히 잘 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활을 메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아무튼 큰 대자가 사람의 의미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을 묘사한 겁니다. 5번째, 설립자. 설립자도 이게 큰 대자에다가 그 밟고 선 땅을 의미하는 한일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합쳐진 겁니다. 모습이 약간 큰데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큰데요.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설립이죠. 아우를 병자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우를 병자. 그다음에 끝단자도 역시나 설립이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6번은 주검시자. 주검시자. 이게 이제 시체를, 주검이라는 게 시체를 말하는 거니까 시체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꾸부정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견이 그렇게 분분하긴 하지만은 공통점은 아무튼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아무튼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의 범주에 한번 이 부수를 넣어봤어요. 이 꾸부정하게 있는 사람의 옷을 묘사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오줌요자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시체로 해석하기보다는 아까 꾸부정하게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해석하면 더 글자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모습이 마치 용변을 볼 때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오줌이죠. 참고로 이 물수 자리에 쌀미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똥시자라고 합니다. 똥문자가 더 많이 쓰이는 글자이긴 합니다만은 똥시자 굉장히 어려운 글자이긴 한데 생김새는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까 물 나오는 그 자리에 쌀을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먹은 곡식이 그대로 이제 소화돼서 나오는 걸 묘사했죠. 그래서 똥시자거든요. 자, 사람을 의미하는 글자고, 자척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꾸부정한 사람의 모습, 거기서 한획을 추가했어요. 요거는 이제, 뭔가, 우리 그 지사 문자 만들 때처럼, 기존의 상형자에다가 한획을 추가해가지고 뭔 의미를 덧붙인 거죠. 이거는 이제, 자라는 게 이제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 척, 두 척 그러면은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재는 그 도구인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척이라는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다리 이렇게 여기 구부러진 이 부분부터 발끝까지 정도 길이라는 의미로 이제 획을 하나 추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국지라든지 무슨 초안지 이런 데 보면은 장수들의 덩치, 키를 주로 몇 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8척이다, 뭐 관우는 뭐 8척 장신, 뭐 장비는 8척 장신, 그리고 초안지에 보면 번쾌라는 장수가 나오는데 뭐 9척 장신이다 그러는데, 보통 이 한 척을 30cm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낚시하신 분도 월척이다 그러면은 30cm, 고기가 길이가 30cm가 넘으면은 뭐 그 한 척을 넘었다라는 의미로 너브럴자 써가지고 월척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 척을 30cm라 그러고 보면은 88척이니 9척이니 그러면은 키가 뭐 2m 40 막 2m 70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사실 사람 평균 신장이 옛날보다 더 큰 지금 시대에도 2m 40, 70은 볼 수가 없는 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단위하고 지금 단위하고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사람의 신체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주검시는. 자, 병부절. 병부라는 것도 7번 이 모습도 있고 이 모습도 있습니다. 병부라는 게 사실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부신의 의미인데요. 이 부신을 받을 때 이렇게 장수한테 졸병에 이렇게 받을 때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받을 일 없잖아요.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임금한테 신하가 받듯이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꿇어 앉아서 뭔가를 받는 이 모습을 표현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 그래가지고 병부절자도 그러니까 병부라는 타이틀, 그러니까 그 훈으로만 이걸 해석해가지고는 이 글자가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해석이 안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글자 물리칠 각자 같은 경우도 병부절이 들어간 대표적인 글자인데 이것도 병부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안 되고요. 사람, 꿇어앉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갈것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윗사람 앞에서 이제 물러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물러날 때 윗사람 앞에서 그냥 등 보이고 물러나질 않고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리칠 각자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자라는 거. 이게 이제 밑으로 들어갈 때는 병부절의 모습이 약간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나 같은 거예요. 채권자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채권자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말권자였어요. 말권자. 말권자가 왜 채권자가 됐냐? 이 말은 홀스 말이 아니고요. 많은 거예요. 책하고 많은 거하고 의미가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 종이가 체륜이 종이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뭐 비단에다도 글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죽간이라고 하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죽간이라고 하는 데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게 그 책의 종이의 대용이었죠. 종이를 만들기 전까지는 여기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책 같은 경우도 이 죽간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잇거든요. 이어요. 그래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뭐 중국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죽간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냐면 이렇게 펴서 보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를 둘둘 말죠. 말아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말다라는 의미의 죽간을 마는 것처럼 말다라는 의미의 글자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책의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여기다 손수를 더 추가해가지고 말권자를 따로 하나 만들었죠. 근데 원래 이게 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말다라는 의미가 나왔느냐? 여기서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을 이게 묘사했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게 마치 많은 거랑 모습이 응용이 되죠.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을 응용해서 말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아들자자. 어린 아이 모습 묘사해서 만든 글자예요. 아이벨 인자 같은 경우도 여기 아들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여기 태아를 잉태한 모습, 임신한 그 모습, 배가 이렇게 뿔룩 나와 있잖아요. 잉태한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잉태할 잉자, 아이벨 잉자거든요. 그 다음에 자손손자도 아이는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 요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을 개자입니다. 배를 이어주는 아이. 그래서 자손손자거든요. 자, 9번은 여자 여자. 이것도 여성이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은 걸 묘사해서 만든 글자거든요. 아무튼 사람, 여자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참고로 우리 예로 나와 있는 성씨, 성자나 며느리부, 뭐 지어미 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안 드러납니다만은 고대 사회에 그 남존여비 이 가치관이 고대 사회 그 지배적인 가치관이었을 때 그 가치관이 묻어나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여자가 들어가서 맥락 없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그 시선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글자들인데 그 당시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 가치관이 달랐으니까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뭐 간사할 간자라든지 뭐 즐길 오자, 뭐 가늠할 간자, 뭐 이런 글자들은 계집 여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맥락 없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긴 해요. 자, 이 경우는 그 경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성시, 성자 같은 경우 왜 계집여가 들어갔냐면은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는 이제 지금은 그 뒤에는 이제 북의 사회였는데 참고로 백성민자의 부수인 성시 시자 같은 경우는 이거 씨 뿌리고 있는 밖에서 농사 짓는 그 남자의 모습 묘사해서 만든 거니까 이거는 북의 시대 사회의 의미가 느낄 수 있는 시대 배경을 느낄 수 있는 글자라면은 이거는 모계 시대 사회예요. 여자가 낳은 자식이 갖는 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와 관련된 글자가 아니고 여자 여자가 들어갔다는 게 특색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보면은 이 글자는 분명히 이 글자보다 이후에 만들어진 글자일 겁니다. 이거는 여자가 하는 일, 어떤 여자냐면은 비를 들고 쓰는 게 여자의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비를 들고 쓰는 역할을 하는 여자, 그래서 며느리부 또는 지엄이 부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거는 북의 사회 시대 때 만들어진 글자 같죠. 자, 아무튼 공통점은 여자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여자 여자. 자, 그 다음에 10번. 말무자. 말무자 같은 경우는 말무자에 속하는 글자가 몇 자 안 됩니다. 어미모자 같은 경우. 어미모자하고 말무자는 달라요. 이 어미모자의 부수가 이거긴 합니다만은 어미모자는 여기 획이 떨어져 있죠. 이건 말무자 같은 경우는 한획이고 이 말무자의 말다라는 거는 금지하는 거거든요. 말물자랑 의미가 같은 거죠. 요거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모습 본떴거든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어린 갓난아이한테 젖을 주는 그 모습. 어머니 가슴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상하로 있습니다만은 원래 좌우로 있어야 될 게 이제 상하로 이렇게 글자를 쓰다 보니까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어머니 가슴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획이 나눠져 있어야 되죠. 이게 붙으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매양매자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이게 밑에 있는 게 어머니를 의미하는 글자고 위에 이제 그 머리 장식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이게 어머니와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갖는 글자인데 나중에 이제 매양이라는 의미로 가차된 경우죠. 자, 11번은 긴장자. 긴장 또는 뭐 어른장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묘사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긴장자 아닙니까? 얘에 나와 있는 터럭발자에도 이게,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모발이 긴 거를, 뭐 수염이라든지, 이 머리가 긴 거를 묘사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아무튼 지팡이를 짚었거나, 모발이 길거나, 다 나이 든 사람. 그래서 어른장 그렇습니다. 요즘이야, 뭐 다 머리를 단정하게 다 짧게 자르고 삽니다만은 수염도 다 깔끔하게 다 자르고 삽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 모발 함부로 자르는 그것도 불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소학에 보면은 신체 발부, 그러니까 신체 발부의 발이 털어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 중에서 또 모발이라도 불감회상,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함부로 자르질 않았죠. 안 자르다 보니까 노인 정도 되면은 수염도 이렇게 길고 모발도 이렇게 길고 그러죠. 모발이 긴 모습, 이게 노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12번. 12번은 이제 늙을로자. 늙을로 부수가 있어요. 거기 얘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효도 효자 같은 경우도 이 늙을로 밑에 그 자식을 의미하는 아들 자자가 있는 거거든요. 아들이 늙은 부모를 등에 이렇게 업고 있는 이 모습을 묘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효도 효자는. 그 생각할 호자 같은 경우도 늙을로에다가
이 공교로울 교차, 이 부분,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다란 거는 뭔가 능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숙한 이런 게 아니고 능숙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의미로 늙을로에다가 공교할 교자가 합쳐진 거예요. 자, 13번째. 몸기자. 몸기자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몸기자가 끈을 구부린 이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몸을, 상체를 구부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 부수에다가 한번 넣어보긴 했어요. 이 몸기자 부수에 해당하는 글자가 많지는 않은데 또 글자의 부분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구성 요소로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어디에 위치시킬까 하다가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상체를 구부리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렇게 보고 사람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끈을 구부렸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그 끈이라는 게 그 결승 문자라는 게 있죠.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끈을 매듭지어 가지고 생김새를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는 약속 부호의 성격을 갖는 그 결승의 의미로 요거를 보기도 해요. 중국도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도승 문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결승을 끈을 이렇게 매듭지어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몸기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고칠개자 같은 경우. 고칠개자에 몸기가 들어가고 부스는 물론 오른쪽에 있는 칠복이 부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끈 매듭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매를 쳐가지고 회초리를 쳐가지고 채찍을 쳐가지고 잘못된 점을 고치는 거, 이런 의미로 고칠개자. 자, 그리고 부수는 부수에 속하진 않는데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그 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뱀사라고 하는 12지 중에 자축, 인묘, 진사 6번째 그 지지에 속하는 뱀사자 같은 경우. 이 부수는 몸기가 부수이긴 한데 이것도 뱀을 의미합니다만은 원래는 그 태아 있죠. 뱃속에 있는 태아. 아직 출산하기 전에 이 태아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만든 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꼬리파자 같은 경우도 그것도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 이 병부절이 꿇어 앉은 사람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걸 쪼그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 묘사했다 그러고요. 그 꼬리파자 같은 경우 뭐 잡을 파자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홉구자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더 찍으면 이게 알환자거든요. 탄환. 그럴 때도 총알을 의미하는 탄환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약이라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만 약에도 들어가는 이 환자도 원래는 꿇어 앉아서 뭔가를 받는 모습, 꿇어 앉아가지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묘사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비색자라든지 위태로울 위자,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도 자주 보이거든요. 이것도 사람을 묘사한 겁니다. 지금 이거 전부 부수에는 속하지 않지만 사람을 묘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를육자 같은데, 기를육의 부수는 밑에 있는 고기육이 부수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아들 자자가 뒤집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이가 어머니 그 자궁에서 태어나는 모습, 머리부터 나오니까 생김새는 뒤집어져서 나오는 모습 같잖아요. 그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양육과 관련된 기를육자에 왜 그 아들 자자 뒤집어져 있는 이 거꾸로 선 어린아이의 모습을 묘사한 이 글자가 들어갔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스릴 역자에 들어가는 이 부분 있죠. 이것도 거꾸로 선 어른의 모습. 요게 어린아이가 거꾸로 선 모습이라 그러면 요거는 어른이 거꾸로 선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 6개는 다 부수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묘사한 그런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수에 속하지 않지만은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잘 들어가면서 특정 의미를 갖는 그 글자들도 아주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부수만큼 많지는 않은데 잘 나오는 몇 개는 좀 여러분이 그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 6개 지금 배워봤고요. 그 뒤에 또 몇 개 좀 더 나올 겁니다. 자, 사람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13개.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 중에서 머리 또는 얼굴과 관련된 거. 첫 번째가 머리 혈자. 두 번째가 머리 숫자. 세 번째가 얼굴 면자. 네 번째가 스스로 자자. 제가 이걸 한꺼번에 다 쓰냐 하면은요, 네 가지 이 부수는 비슷한 부분이 보이죠,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 공통적인 부분이 보여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죠. 이게 다 똑같이 어떤 부분을, 신체의 어떤 부분을 묘사해요. 머리와 얼굴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건데, 공통적인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머리, 얼굴 쪽에 속하는 어떤 신체 부위를 묘사한 글자겠구나. 예. 이게 지금 이 모습이요. 사람 코를 의미하거든요. 코를 묘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자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글자가 코를 의미하는 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라는 의미로 가차되다 보니까는 밑에 획을 더 추가해가지고 코비자를 따로 만들었죠. 그렇지만 원래 위에는 이 글자 단독으로 코를 의미하는 글자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 생김새가 비슷한 이 부분이 다 코를 의미하는 부분인지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코라는 게 얼굴에서도 가장 이게 좀 도드라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묘사할 때 코를 특징적으로 묘사한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 혈자. 대표적인 글자가 무리류자 같은 경우 쌀미자, 개견자, 머리 혈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리라는 그러니까는 동질적인 거를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쌀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쌀 하나하나리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개견자에다가 머리 혈자. 그러니까는 개가 여러 마리 있는데 머리만 이렇게 보고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리라는 성격은 비슷비슷한 거 이런 의미로 쌀미자와 개의 머리를 의미하는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무리류자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사하다 그럴 때 이 유자를 쓰거든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할 순자 같은 경우도 뇌천자에다가 머리 혈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뇌가에서 머리를 이렇게 감는데 긴 머리카락이 냇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늘어져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순하다라는 거는 흐름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거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전체 머리, 얼굴을 포함한 머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이 혈자를 써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이 머리카락이 냇물의 흐름에 따라서 쭉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대세, 천명, 거스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걸 순하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머리 숫자도 코가 강조된 거예요. 으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길도자 같은 경우 머리 숫자가 물론 길도자가 부수가 머리수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머리수를 부수로 갖는 글자 중에서 우리가 생활한자 가운데 배워볼 만한 글자는 없어가지고 머리수가 부분으로 들어간 글자를 한번 뽑아본 거고요. 아무튼 머리수는 사람 신체 머리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으뜸, 우두머리의 의미가 생긴 겁니다. 자, 세 번째 얼굴면자. 얼굴면자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면을 부수로 갖는 글자 중에 우리가 배워볼 만한 글자가 없었어요. 면자를 부수로 갖는 글자 자체가 적은 데다가 이따 손 치더라도 다 아주 어려운 글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글자, 배울 필요가 없는 글자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얼굴면자 부수로 갖는 글자 중에 얼굴면에다가 볼견자 더한 이 글자 있습니다. 이게 볼전자라고 하거든요. 볼전자 또는 뭐 부끄러워할 전 그러기도 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끄럽다는 의미가 생겨가지고 부끄러울 전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글자 우리 배우지 않아요. 우리 한자급수 시험 대비하면서 이 글자 배울 일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이 글자 사용하는 어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배울 필요 없겠죠. 네. 얼굴면이 부수는 아니지만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음력화를 하는 글자 중에 그나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면자 같은 경우, 이 면은 국수 면 말하는 거거든요. 라면 그럴 때 그 면자예요. 이거 보리맥자 할 때도 나올 겁니다. 자, 스스로자. 스스로자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원래 코의 의미, 코를 묘사한 글자거든요. 코의 의미를 갖는 글자였는데 스스로라는 의미로 가차됐어요. 그래가지고 코비자를 따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냄새치자 같은 경우도 스스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코라는 의미, 원래 코를 묘사했다라는 그 유래를 모르면은 스스로자했다 개견 이렇게 두 개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되죠. 아, 코를 의미했어. 걔가 가장 코로 잘 맞는 거 냄새라는 의미로 냄새치 알 수 있겠죠. 자, 귀자, 사람 귀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네, 소리성 같은 경우도 귀자가 딱 들어가 있죠. 소리성의 이 부분이 우리 간략하게 약자로 쓰면 이 부분만 써가지고도 소리성 그러는데 이 부분은 원래 경쇠라는 타악기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악기 일종인데 그거를 이게 몽둥이 숫자, 여기서 몽둥이는 이제 그 경쇠를 치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거고 막대기로 경쇠를 치니까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귀로 듣는 소리라는 의미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획수 많고 복잡한 글자지만 파자 해보면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을련자 같은 경우도 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귀를 실로 이렇게 이은 거예요. 귀를 이어요? 되게 좀 뭔가 엽기적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 귀라는 게 전쟁터에서는 전공의 증거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터에서 이제 막 사륙전을 벌여가지고 어느 쪽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포상을 해야 되는데 포상의 기준, 병사들의 포상의 기준. 장군은 전체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그게 그냥 바로 전공의 증거가 되니까는 장수는 전공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병사들은 내가 전공을 이만큼 세웠어요를 뭘로 증명을 하냐면 적군의 귀예요, 귀. 적군을 죽인 다음에 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가 몇 명의 적군을 사살했다. 이거를 그 전공으로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으로 취득한 귀와 관련된 의미를 갖는 글자들이 좀 있는데 이을련자가 그런 의미예요. 참고로 그 가질취자 같은 경우 있죠. 얻는다라는 의미의 글자도 귀가 들어갔고 거기다 손을 의미하는 또우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것도 귀를 취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자기 전공을 증명하려고.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눈목. 원래 이 모습인데 옆으로 눕히면 이 모습이죠. 지금 그물망도 간략하게 쓰면은 눈목자 옆으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그게 그물망의 의미인지 눈목의 의미인지는 글자 맥락 의미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주로 아무튼 눈목이 부수를 쓰일 때는 이 모습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생김새, 눈의 의미를 묘사했다고 하면은 원래는 이 생김새가 맞겠죠. 좌우로 이 모습이 맞는데 한자는 또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 차라리 위아래로 좀 길게 이렇게 늘리거든요. 그래서 고기여자도 말맞자도 다 이제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그 옆으로 그 측면의 모습을 묘사를 하면서도 그거를 좌우로 길게 쓰기보다는 위아래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간 같은데 글자를 쓸 때 옆으로 퍼지면은 쓰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조적으로 위아래로 길 수밖에 없어요. 자,
눈목자 같은 경우 살필성, 살필성은 이게 적을 소자 밑에 눈목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작다하고 적다하고는 따로 쓰면은 좀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될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글자에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그냥 구분 없이 다 뭐 작다라는 의미로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작다라는 의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작게 이렇게 뜬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눈을 작게 뜬다라는 거는 뭔가를 유심히 살피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살필성. 눈멀맹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망할 망자. 여기서는 이제 망실의 의미죠. 뭐가 망실됐냐면은 시력이, 눈이 망실됐어요. 시력이 망실된 거예요. 그래서 눈멀맹자예요. 그러니까 꿈몽자 같은 경우도 꿈몽자는 눈목이 이제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게 그물망의 모습인 건지, 그물망을 이렇게 쓴 건지, 눈목인 건지는 전체 글자의 의미, 꿈 그랬으니까 꿈과 관련된 거는 그물보다는 눈이겠죠. 그래서 이게 눈목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침상을 의미하는 글자에다가 저녁석자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저녁에 침상 위에 누워가지고 눈 감은 거, 눈 감고 꾸는 거, 꿈이죠. 자, 그 다음에 볼견. 볼견은 생김새가 딱 그 변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방이나 발로 들어가겠죠. 볼씨 같은 경우는 볼견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볼견이 부수는 아니고 볼견이 부수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시자가 보이는 시자가 그 시라는 음이 나오는 형성 문자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깨달을 깍자. 그거는 밑에 볼견이 발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뭔가를 원래 의미는 보고 깨닫는다. 견습하여 깨닫는다. 이런 의미로 볼견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입과 관련된 부수들. 첫 번째 입구. 그러니까 예꼬자 같은 경우 입구가 부수인데 이 위에 있는 열십은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시간상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무슨 옛 이야기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울곡자.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개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개가 컹컹 짖는 거. 우리가 컹컹 짖는 거를 개 짖는다, 개 웃는다라고 안 하고 개 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입이 여기서는 개가 컹컹 짖는 거 이런 의미로. 자, 그 다음에 가로왈자. 날일자를 이렇게 눌러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입에서 뭔가 말하는 모습이에요. 가로라는 게 이 세로 가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왈과 왈부 다 말하는 거죠. 어찌갈자. 원래 이 글자는 말하다라는 의미의 가로왈자 들어가가지고요. 뭔가 윗사람한테 아뢰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어찌라는 의미로 가차하다 보니까는 아뢰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말씀을 넣어가지고 따로 만든 거죠. 근데 원래 이거 없이도 이것만 가지고도 아뢰다라는 의미였어요. 바꿀채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밑에가 날일이 아니에요. 가로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말은 두 사람이 교대를 하기 위해서 서로 뭔가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서로 교대하면서 주고받는 말 이런 의미에서 바꿀채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달감자. 입에 뭔가 달콤한 걸 물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할심자 같은 경우가 달감을 부수로 가는 대표적인 글자인데 달감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위에가 달감이고 밑에가 짝필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유명한 말 중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음식남녀 이 영화도 있었죠. 음식이라는 건 이제 먹는 거죠. 남녀라는 건 이성 간의 그 남녀의 사랑 그 남녀. 이 음식 남녀가 그 대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이 뭔가를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그런 감정, 이런 게 인간사의 가장 큰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심할심자도 그런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상이 달콤한 거하고 자기 짝이 아주 심하게 좋은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하다는 의미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혀설자. 예, 혀설자. 입안에 있는 혀 말이에요. 혀설자가 부수로 들어간 글자 중에 뭐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없어가지고, 뭐, 달첨자라든지, 천밀밀 할 때, 달첨자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생활한자 중에는 안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간 글자는 집사자. 혀설이 부수이긴 합니다만은, 예, 혀의 의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집의 모습의 어떤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 이런 걸 묘사한 모양자로서의 혀설자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부수는 혀설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아무튼 이 혀설자도 입에서 뭔가 나오는 혓바닥을 묘사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혓바닥보다는 혀를 잘 내미는 그런 파충류, 도마뱀이나 뱀의 혀를 묘사해가지고 혀설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말씀은 밑에 입구 들어가 있죠. 입에서 뭔가 퍼져 나오는 걸 묘사했어요. 말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이게 우리 와이파이 이렇게 나오듯이 퍼져 나오는 그 모습 묘사한 거예요. 말씀 화자 해야 되겠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소리 음자. 요것도 나팔을 입에 물고 있는 그 모습 묘사해가지고 만든 거라 그래요. 그러면 소리가 나겠죠. 울릴 향자, 밑에 소리음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눈자, 다 소리음이 부수로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입에 물고 있는 나팔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 다음에 7번 하품 흠자. 예, 이것도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발할 욕자도 계곡 곡자에다가 계곡 뭔가 비어있죠. 그 산에서 불룩 튀어나온 게 산 등성이고 오목하게 들어간 게 계곡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갈구하는 거, 예, 이런 의미로서 예, 계곡자에다 하품음자 합쳐가지고 발할 욕자입니다. 노래가자도 예, 입 벌리고 있는 이 모습, 노래하는 이 입을 묘사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은 다 됐는데 이제 2까지밖에 못 됐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손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